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심철기입니다. 저는 이제 연수대학교에 쭉 있었다가요. 작년에 이제 한남대학교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남대학교 사범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그렇지만은 제가 이제 의병으로 논문을 쓰고 또 의병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기 때문에요. 또 지역이 중부권, 우리 강원도, 그리고 뭐 경기도, 그리고 춘청도 일대에 이제 의병 활동을 갖고 이제 제가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춘천은 굉장히 저한테 따뜻한 곳이다. 그리고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는 곳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면 또 저를 많이 찾아주셔가지고 춘천에 또 많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좀 친숙한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더 친숙한 느낌은 저희 어머님한테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아주 오래전이죠. 오래전에 아버지하고 연애를 하실 때 춘천에 와서 닭갈비를 드셨다. 근데 그때 닭갈비는 석쇠에 이렇게 구워 먹는 그거였다. 그러면서 이제 춘천에 대한 기억을 저한테 얘기해 주신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어렸을 때부터 춘천에 대한 좀 익숙함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곳에 와서 제가 의병에 대해서 특히 이제 무명의병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고 하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약간 떨림도 있습니다. 왜냐면요, 우리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이 저보다 더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은 딱 보시니까는 의병에 대한 관심과 열의가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실까 해서 제가 또 실수하면 안 되는데 이런 약간 걱정과 고민을 안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요, 이름을 알 수 없는 의병을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이걸 간단하게 무명의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그 무명의병과 관련된 조례가 만들어졌어요. 그 시군구에서도 그 조례가 만들어져가지고 무명의병에 대해서 어떻게 선양할 수 있는 방법, 연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습니다. 그때 문제가 됐던 것들이 뭐냐면 도대체 무명의병이 뭐냐? 무명의병을 어떻게 얘기할 것이냐? 그렇죠. 우리가 무명 그러면 보통 이제 이름이 없는 사람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도 그렇게 인식을 했어요. 근데 저는 그런 무명의병을 이름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이름을 알지 못하는 분들, 우리가 아직 찾지 못했던 대부분의 사람들, 우리가 나중에 다들 지금 우리가 이름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100년, 200년 후에 어떤 역사가들이 우리의 활동을 찾았을 때 정말로 이름을 찾을 수도 있는 사람도 있지만 이름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그분들이 우리들이 이름이 없던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그 정체성이라는 것들을 아마 이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그래서 이제 무명이라고 얘기는 했지만은 아예 이름이 없는 게 아니라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이다. 그럼 그런 사람들은 누굴까? 그런 분들이 어떤 사람들일까? 그러면은 평범한,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들이다. 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무명의병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면서 더불어서 그 평범한 사람들, 그리고 튀지 않았던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인물로 누굴 얘기할 수 있을까? 여성들이 있지 않을까? 특히 이제 춘천에서 가장 또 뛰어나게 활동을 했고, 그리고 춘천을 대표할 수 있는 여성 의병장. 우리 선생님들도 뭐 잘 아시겠지만은 윤희순 의병장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한번 얘기를 해보자. 같이 얘기해보자. 라고 생각이 들어서 윤희순 의병장을 했고요. 그럼 맥켄지라는 사람을 왜 집어넣느냐? 우리는 우리 의병에 대해서 항상 우리 시각으로만 바라봤어요. 우리의 기록에서만 바라봐서 의병이 훌륭하다, 뭐 또는 일본 측 기록에서 의병은 뭐 폭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을 봤습니다. 그렇다면은 외국인, 물론 일본도 외국인이지만 우리가 서양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도대체 의병을 어떻게 바라봤을까? 그 사람이 의병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떻게 바뀌었을까? 특히 기자였던 사람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얘기해보자 라고 생각해서 맥켄지를 집어넣습니다. 맥켄지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살짝 얘기한다면요, 맥켄지는 원래 친일파였어요. 친일파라는 의미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친일파보다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우리의 의병 활동을 취재하고 다니면서 인식이 바뀝니다.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한번 쫓아가보는 그런 시간을 같이 가졌으면 좋겠다 해서 3개의 테마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의병의 역사는
누구의 이름으로 기억되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의병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우리가 기억해 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은 그렇게 할 수 없었을 때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기억하고 그리고 어떻게 그들을 기념하고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우리 후손들한테 어떻게 전해줄 것인지 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의병운동을 좀 더 폭넓게 몇몇 사람이 아닌 우리가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이었다라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얘기했듯이 왜 이름을 알 수 없는 의병인가 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제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것들은 약간 이름이 없는 이라는 표현을 좀 피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름이 없다는 것은 존재가 없다는 그런 느낌이 들 수가 있거든요. 존재 없는 사람들이 싸웠다라는 건 아니잖아요. 분명히. 그래서 우리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의병. 저는 자료가 나오지 않는 의병. 그래서 그 존재는 있었지만은 우리가 아직 찾지 못했던 그런 의병이다라는 것들에서 생각해줬고, 그들에게도 그래서 가족이 있고 마을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었다. 평범한 그런 사람들이었고 우리가 단지 그들을 이름을 확인하지 못했을 뿐이다 라는 그런 인식 속에서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들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또 다 아시겠지만은 의병의 흐름이 어떻게 있었느냐, 크게 흐름 속에서 우리는 무병의병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느냐라는 것들을 이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알다시피 우리가 보통 을미의병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은 1895년에서 1896년에 이제 의병을 얘기하죠. 특히 이제 강원도 의병을 얘기할 때는 1896년입니다. 왜냐면은 우리 다 아시다시피 을미개혁 이후로 우리가 음력을 사용하지 않고 공식적으로 양력을 사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1895년 11월 17일부터는 이제 양력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의병이 일어난 시기를 보면은 양력으로 1896년 1월 달이에요. 1월 달인데 그걸 음력으로 환산할 때는 12월 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을미의병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그 을미의병이라고 일반적인 표현으로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시기는 1895년부터 1896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 의병이 일어나게 됐던 배경이 뭐냐? 다 아시다시피 명성황후에 대한 시해, 왕비를 시해했던 그 상황들, 그리고 그 단발령, 상투를 자르는 단발령이죠. 단발령이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왜 의병들은 단발령하고 명성황후 시해의 복수 이걸 내세웠을까요? 다른 것보다도 이 의병들은. 그리고 우리 화서 선생님이라든가 그 제자들, 그래서 유인석 유암 선생님이라든가 많은 분들이 의병에 참여하고 싸우시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분들은 왜 싸웠을까? 그리고 그분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은 왜 따랐을까라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보고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 선생님들 왜 싸운 것 같으세요? 이분들이 을미의병 때? 우리 그전에는 막 그런 얘기예요. 을사나 정민은 우리가 을사늑약 때문에 우리 외교권을 빼앗겼으니까 싸운 거야 뭐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정미의병 때는 군대가 해산되고 황제가 강제 퇴위돼가는 그런 상황. 그 을미의병 때는 왕비가 시해당했으니까는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을미의병 때는 좀 더 독특해요. 이 앞뒤보다. 그럼 왜 그랬을까요? 이게 저는 조선적 가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교적 가치라고 얘기하지만 조선적 가치를 지키겠다, 우리의 전통을 지키겠다라는 의미가 굉장히 강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의미냐면요, 당시의 유학자들, 우리 의학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유학자들은 전 세계에서 문명으로서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민족은 우리 민족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유교적 관념 속에서 나머지들은 전부 다 예를 모르는 짐승들이다. 특히 청나라다. 그래서 원래 조선의 유학자들은요, 청나라 유학자들하고 말도 안 했어요. 필담을 나누잖아요. 그러면은 파문당해요. 그랬기 정도로 철저하게 좀 저거 했고요. 그리고 이 유학자들이 문집을 쓰잖아요.
그 문집에 다 연호 쓰잖아요. 청나라 연호 절대 안 써요. 명나라 황제의 연호를 계속 이어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했느냐? 왜 이런 것이 있었느냐? 라고 하면은 저 위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왜 이런 인식이 갖게 됐느냐? 언제까지 올라가냐면은 임진왜란 병자호란까지 올라갑니다. 특히 이제 병자호란 때 우리가 굉장히 치욕적인 걸 당하잖아요. 삼전도의 굴욕이라고 얘기해서 그래가지고 만주족, 우리가 오랑캐라고 생각했던 청나라와 군신 관계를 맺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우리한테 너무나 치욕적인 거예요. 더욱이 왕자가 어떻게 해요? 볼문으로 잡혀가 있다가 변발도 당하는 여러 가지 우리 모습들 속에서 돌아오는 이런 상황들이 오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효정이 그 복수심에 우리가 북벌론도 내세우고 여러 가지들을 내세우는 거죠. 근데 우리의 유학자들이나 당시의 조선의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청나라와 직접적으로 전쟁을 한다, 싸운다라고 해서는 이길 수 없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자존감을 지키고 우리의 문명적으로서의 인식을 해야 되느냐라는 것들을 고민을 합니다. 그런 와중에 명나라가 망했잖아요. 자, 그래서 조선의 유학자들은 중화의 사상, 그러니까 중화가 중국하고 좀 다른 겁니다. 유교적 입장에서. 그래서 중화는 망했고 그 중화가 어디로? 조선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을 소중화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만이 문명이라는 인식을 갖고 버티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우리 유교적 질서 속에서 유일하게 조선만이 살아남은 것이고 중국은 이미 오랑캐의 나라가 됐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고 이렇게 쭉 몇백 년을 또 살아온 겁니다. 그러다가 개항이라는 걸 하잖아요. 개항을 하면서 문호를 개방을 합니다. 우리가 뭐 하고 싶어서 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죠. 자, 어찌됐든 오랑캐랑 우리가 굴욕적인 개항을 한다라고 인식을 하는 겁니다. 자, 근데 그런 개항한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은 첫 번째로 나온 게 병복령이에요. 옷을 바꾸는 겁니다. 특히 관리들의 옷을 바뀐 거예요. 우리 사극 보면은 관리들이 자주색의 옷, 그리고 뭐 청색의 옷, 뭐 이런 것들 있고 둥근 깃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싹 없애요. 깃을 없애고 검정색의 멋있어 보이는 제복으로 딱 바꿉니다. 근데 유학자들의 눈에 이거는 우리의 관리한테 오랑캐 옷을 입힌 거예요. 그리고 이 흑색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이제 음양 이런 걸로 했을 때 북쪽 오랑캐를 나타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문명 국가로서 지켜오고 있던 이 상황 속을 순식간에 오랑캐로 만드는 이런 상황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싸우고자 했던 겁니다. 의명들이 이를 일으키려고 했던 거예요. 특히 우리 유진석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항업례 같은 것들을 열어서 이 변복령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바꿔야 된다라는 주장을 한 거예요. 자, 근데 그 다음 단계로 뭐가 일어나느냐? 그 다음 단계 청일전쟁이 일어나긴 전후 과정 속에서 보면은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해버렸어요. 그리고 고종을 위협하는 겁니다. 우리가 참 어떻게 보면은 그 정근대 국가의 모습이긴 하겠지만은 근대 국가라고 얘기하는 지금의 어떤 국가에서의 주권자는 선생님들하고 저 같은 우리 일반 국민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국민이라고 부르잖아요. 또는 시민이라고 부르죠. 근데 정근대 국가에서의 주권자는 누구죠? 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백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조선에서의 백성들은, 그 관료들은 그렇게 인식해요. 백성들은 무지몽매하기 때문에 기르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밀란이 일어났을 때 절대 백성들만이 밀란이 일어난다고 얘기하잖아요. 거기에는 무조건 양반이 있다. 그래서 양반이 이끈 거지 백성들이 이끈 것이 아니다. 백성들은 스스로 싸울 수 없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어린 학생들한테 얘기할 때 너희들 어디 가서 우리 백성이라는 얘기를 하지 마라. 그게 뭐 다른 여러 가지 의미도 있겠지만 너희는 시민이고 국민인 주권자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자, 그런 이제 상황 속에서 주권자라고 얘기하는 왕이
지금 일본군한테 위협을 막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점령당한 상황에서 주권이 훼손됐죠. 그 훼손된 주권을 되찾아와야 된다라는 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는 뭐 우리가 삼국 간섭이라 여러 역사 속에서 이제 벗어나게 됐잖아요. 근데 그 다음 단계로 뭐가 일어나면은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일본이 러시아에서 빼앗겼던 주도권을 되찾겠다고 해서 황궁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왕궁에 들어가서 왕비를 직접적으로 시해하는 그런 일이 나타났죠. 그리고 그 이상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뭐 불태웠다, 또 시간했다, 별의별 소문들을 다 내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들의 범죄를 없애기 위해서 바로 폐위시켜버리죠. 폐서인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왕비를 죽인 게 아니다. 만약에 발각이 되더라도 이런 형태로 해버리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그 복원되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한다고 일반 사람들이 모를까요? 알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왕비를, 그 왕을 위협하는 걸 넘어서 왕비를 직접적으로 시해하는, 어떻게 보면 주권을 훼손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싸워야 되는 분들이 생기는 겁니다. 싸워야 되는. 근데 그 다음 단계로 뭐가 오느냐? 일미의 개혁이라는 것들을 추진하면서 단발령이라는 걸 해요. 상투를 잘라버리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오수에 바꿨던 것들은 관료들을 그 오랑캐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상투를 자른 거는 우리 스스로를 다 오랑캐를 만든다는 거예요. 유교적 덕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혹시 뭔지 아세요? 어떤 건지 아세요? 혹시 유교적 덕목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충이요 막 그런 얘기도 했는데 효예요. 원래 우리가 얘기하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조선 후기에 남인과 서인의 싸움에서 효와 충을 갖고 싸우는 거예요. 거기서 서인이 내세웠던 효가 승리를 거두는 겁니다. 효가 곧 충이 된다는 개념이거든요. 효의 가장 기본은 뭐죠? 다 아시잖아요. 신체 발부 수지 부모. 네. 그래서 부모님이 주신 이 소중한 몸이기 때문에 몸에 상처도 안 내는 거고 머리털도 자르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보존을 하는, 그래서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도리를 지켜가는 난데 갑자기 와서 상투를 잘라버린다. 이거는 국가가 망하는 걸 넘어서 내가 짐승이 되는 길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워요. 그래서 의학원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 상황 속에서 대처할 수 있는 세 가지 길을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처변삼사, 처해삼사가 그 얘기죠. 그래서 의병을 일으키든지 자정을 한다든지 또는 만주를 떠나서 우리 의를 지킨다든지. 자정에 대해서는 다 아시잖아요. 자정은 뭐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잖아요. 또는 은둥자정 같은 경우에는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정은 유학자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저항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해요. 우리 이제 그 독립운동가들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순국 자결하시는 분들 나오잖아요. 그러면 와 무책임하다. 그 사람들 왜 그러느냐 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아니죠.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저항을 하는 거예요. 이 순국 자결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에 대해서 포상도 하고 그러는 거죠. 자, 어쨌든 을미의병이라는 것들은 이렇게 조선의 가치라는 것들, 조선에 지켜왔던 전통이라는 것들, 이거를 지켜나가면서 문명국가를 유지해 나가겠다라는 거에 대한 싸움이었고 그 대상이 일본이 됐던 거예요. 우리를 오랑캐로 만들었던 거. 자, 그런 싸움 속에서 우리는 이제 의암 선생님이라든지 여러 개, 이송훈 선생님이라든지 여러 의병전들에서 잘 알지만은 거기에 따랐던 수많은 의병들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근데 거기에는 농민들도 있고요. 농민들도 있고 포군들도 있고 포수들도 있어요. 포군들과 포수들이 이 의병에 참여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아까 그 을미 갑오개혁 때 군대를 없애버려요. 우리는 군대 해산이라고 얘기하면은 정미의병 때만 생각을 하잖아요. 이때만. 근데 이제 을미의병 때도 근대개혁이라는 이름 속에서 조선이 갖고 있었던 군대를 전부 다 없애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순식간에 존재에 대해 부정받는 사람들이 돼요. 그러니까 이들이 의병에 참여하게 되고 그들의 활약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의병사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충주성 전투, 충주성을 점령하는 이런 모습들도 나오죠. 유인석 의병장의 활약 같은 중에서도. 자,
그런 의미에서 그 속에 있었던 무명 의병들, 우리는 누군지 모르지만은 춘천의 어느 마을에 있던 사람들, 원주의 어느 마을에 있던 사람들, 춘천의 어떤 부대에 있던 사람들, 원주의 가명에 있었던 군인들, 이런 통으로만 기억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기억해 줘야 됩니다. 이름을 알 수 없다 하더라도. 자, 그 이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을사의병 같은 경우에는요, 을사늑약이 일어난 이후에 일어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 그 대표적인 의병으로 충청도의 홍주의병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먼저 일어나면서 활동했던 의병이 원영팔 의병이에요. 을미의병의 그 호자이진에 있었던, 유인석 의병부대에 있었던 원영팔 의병이 그 영월에서, 이제 주천이죠. 지금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원주였고, 지금은 이제 영월이, 거기서 의병을 일으키면서 군대를 모집해서 서울로 나가려는. 그래서 그 영월, 단양, 평창, 홍천 지역으로 이렇게 쭉 넘어가면서 의병들을 모으는데요. 이 원영팔 의병부대가 왜 또 중요하느냐라고 한다면은, 의병이, 우리가 보통 이때 이제 시기를 의병 전쟁이라고 얘기들 합니다. 하는 이유가 뭐냐면, 군대가 의병들하고 같이 참여했거든요. 군대가 의병이랑 같이 싸울 수 있었던 이유는, 가장 큰 거는 해산됐기 때문에 그래요. 해산이 안 됐으면은 아마 같이 싸우기 힘들었겠죠. 근데 해산됐다고 무조건 같이 싸우나요? 의병이? 해산됐다고? 그렇지 않죠. 뭔가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같이 할 수 있다는 것들이 인식이 돼야지만 같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기초를 다진 게 이때예요. 을사의병 때. 특히 원영팔 의병 때의 관계입니다. 그러면은 왜 군인들은 의병에 참여할 생각을 했을까요? 그때는 왜? 특히 지역에 있었던 군대들은. 이게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살펴보면은 어떤 모습들이 나오냐면요. 조선시대에 우리가 이제 지금도 국가 예산 같은 거 보면은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을 만들고, 각 부처에서 예산을 만들면 기획재정부에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지금 이름이 바뀌었죠. 예산처인가요? 거기서 이제 심의를 하고 국회에 넘기고 이렇게 해서 예산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국가 예산이라는 것들을. 그런 게 생기는데, 그런 것들은 조선 때 언제냐면 1896년에 처음 시행이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지방의 군대들은 둔전이 있어서 거기서 나오는 소득으로 군대를 유지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로 통해서 어떻게 월급도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군대가 갖고 있는 둔전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군대 입장에서는. 근데 요 시기, 을사늑약을 전후한 시기, 그 전 시기도 마찬가지죠. 각 지역, 지방의 일진애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군대가 취급했던 둔전에 대해서 농간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농민들한테는 당연히 우리가 보면 지대죠. 도조라고 부르는 지대를 어떻게 군대에 내야 되는데, 일진애들이 와서 이거는 이제 우리한테 내면 된다. 군대에 낼 필요 없다. 하면서 걷어가 버려요. 본인들이. 근데 군대가 나중에 그걸 걷으러 왔는데 농민들 입장에서 낸 거잖아요. 근데 군대가 또 달라 그래요. 우리 냈는데요? 라고 얘기하니까는 누구한테 냈냐? 일진에 누구누구들한테 냈다. 걷다 왜 냈냐? 그들이 수치체제가 바뀌었다. 세상이 바뀌었다며 해서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농민들 앞쪽에는 이중과세의 위협에 놓치게 되는 거고, 군대는 재정 위협에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군대가 일진회원들을 체포합니다. 농민들한테 어려움을 주고 괴롭혔다는 이유로. 근데 우리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군이 우리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범죄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을 체포한 거잖아요. 근데 이 일진회가 중앙일진회에 연락을 해서 요청을 합니다. 우리 회원들이 이렇게 잡혀갔으니 도와달라 했더니 이 중앙일진회가 일본군한테 요청을 해요. 그래서 일본군에서 한국군 대대장을 체포해가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건 어떠한 협정도 없어요. 이건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근데 와서 그냥 체포해 가는 거예요. 한국군 대대장이 일본군에 이렇게 체포되는 상황들이 생겨요. 자, 이걸 바라봤던 한국군들의 입장은 어떨까요? 본인들이 잘못한 것도 아니고, 우리는 우리의 원래
행정의 모습들, 그리고 농민보호라는 명분 속에서 했던 것들에 대해서 자국의 문제도 아닌 외국 군대에 우리 대대장이 잡혀가요. 여기에 대해서 엄청난 반발이 생길 수 있잖아요. 실제로 그런 상황 속에서 원영파 의병이나 진위대가 서로 연합하고자 하는 모습들도 나타나게 돼요. 근데 아직 나라가 만한 것도 아니고 국가 원수, 그러니까 이제 군대 그 원수, 즉 군 통수권자가 황제가 그대로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나가지는 못하지만은 이런 상황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 정미의병 때는 군대 해산 이후에 의병이 막 싸운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은 그 고종황제가 강제 퇴위라는 부분을 위협받을 때 실제로 서울에 주둔하고 있던 12대가 나와서 뭐 일본 경찰에 대한 공격을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이게 이 앞부분에 이미 이런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자, 을미일병은, 을사일병은 그런 게 의미가 있다면은 정미일병은 어떤 의미가 있었느냐라고 하면은 우리는 군대 해산만 생각을 해요. 군대가 해산돼서 1907년 8월 1일 군대가 해산되고 그 군 해상 군인들이 저항을 해서 싸웠다라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럼 왜 저항하고 싸웠을까? 그 전에 어떤 단계의 모습들이 있었을까라는 고민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걸 생각하려면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요, 헤이그 특사 사건까지 가야 돼요. 헤이그 특사. 그래서 왜 헤이그 특사가 또 되게 중요하게 되기가 되느냐 하면은요, 우리는 너의 전쟁이 끝났을 때 일본이 승리하고 러시아가 패했다, 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됐고요. 근데 실질적인 세부적인 내용들을 쭉 보면은요, 그다지 러시아가 패한 건 별로 없어요. 러시아가 그다지 손해본 건 없어요. 물론 한반도에서의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일본에 다 넘겨준 부분들은 있지만은 여전히 만주지역 문제 갖고는 뭐 일본과 대등하게, 아니 뭐 일본을 또 압박하는 이런 과정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남만주 철도라든지 북만주 지역에 있던 대립 속에서 러시아가 1906년에 대한제국에 초청장을 하나 보내요. 그게 뭐냐? 헤이그 만급평화회의 초청장이에요. 정식으로 초청을 한 거예요. 대한제국한테. 근데 이게 가능할까요? 러시아가 이렇게 보낸 게? 선생님, 이게 당시 부채 상황 속에서 이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원래는 불가능해요. 왜 불가능하죠? 우리는 이때 을사늑약을 체결했잖아요. 그 외교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일본한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가 한국 대표를 초청하려면 일본 외무성에 보내야지 돼요. 그리고 올 때 너희도 한국 사람들, 그 한국 대표를 보내라, 같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러시아가 대한제국에 바로 다이렉트로 보냈다는 거는 어떤 의미죠? 니네가 여기에는 일사늑약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겠다. 우리는 대한제국의 외교권이라는 거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겠다라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정이 얼마나 고무가 돼요. 당시 대국이라고 생각하는 러시아가 직접적으로 초청장을 보내서 했던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특사들을 보내는 거죠. 예전에는 밀사일사를 했어요. 몰래 갔다고. 우리 입장에서 초청장까지 갔다고 했는데 밀사가 아니죠. 일본 입장에서 밀사일지 모르지만. 자, 그래서 서울에서 이준 열사가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블라디보스토크 가가지고 거기서 이상설을 만나는 거죠. 서전서술을 했던 이상설을 만나서 그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쭉 타고 이제 러시아로 가는 겁니다. 거기서 이범진의 아들이었던 이휘종을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다시 어떻게 네덜란드 헤이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초청장을 받았다는 생각에 우리의 독립이라는 것들, 일본의 불법이라는 것들을 알리겠다 하고 딱 도착해서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못 들어가요. 입장을 시켜주지 않아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사이에 1년이라는 사이 동안 일본과 러시아가 만주 지역과 북만주, 남만주 지역에 대한 이권 분할에 대해서 타협을 본 거예요. 협약을 체결한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문제가 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는 한국 대표가 들어오는 걸 막는 거예요. 승인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준열사 이라는 사람들이 러시아 대사한테도 쫓아가서 얘기하고 네덜란드 외무성에 쫓아가서 얘기하고, 근데 다들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억울해요. 그렇게 해서 갔는데.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그 기자회견이 열리게 되는 거고, 거기에 일본의 침략과 우리의 독립에 대한 의지 같은 것들을 보였던 것이죠. 근데 결국 그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가 알다시피 이준 열사는 순국하게 되죠. 근데 당시에 이준 열사의 이런 순국에 대해서 대한매일신보라든가 이런 데서 어떻게 보도를 했냐면요, 우리의 특사들이 이렇게 가가지고 이 울분을 참지 못하고 자 이렇게 칼로 배를 쫙 꺼서 내자에 그래서 던졌다고 발벗겠다 뭐 이렇게 이제 보도가 난 거예요. 거짓말이죠. 못하잖아요. 하실 수 있으신가요? 저는 못할 것 같은데 내가 두꺼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또 찔르면 아파서 더 이상 못할 것 같은데. 네. 근데 그만큼 이게 울분에 대한 문제가 됐고요. 이게 나중에 독립협회나 이런, 그러니까 독립회가 아니라 독립신문이나 이제 1920년대, 30년대 의병 얘기 나올 때도 그런 식으로 계속 전해졌던 거예요. 해방 이후에도 그래서 이준 열사가 그렇게 순국하신 것처럼 이제 기록이 얘기가 됐는데, 실제로는 뭐 화병으로 돌아가셨다라는 거나, 또는 생각을 해보세요. 서울에서 기차 타고 부산까지 가서, 부산에서 배 타서 블라디보스토크 가고, 거기에서 시베리아에 한 달이면서 얼마나 열차가 열악하겠어요. 그걸 타고 유럽까지 가서 거기에서 활동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뭐 그 병을 얻어서 이제 그 뭐 순국했다라는 게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게든 이슈가 될 수가 있잖아요. 러시아가 초청했다는 거죠. 약간 조마조마합니다. 이거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바라볼까. 근데 국제사회에서 영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열강들이라고 얘기하는 국제사회에서는 일본의 손을 들어줘요. 대한제국 너희가 일산의협을 통해서 외교권을 이양했으면 일본을 통해서 이런 외교활동을 해야지 왜 직접적으로 온 거냐. 이건 잘못된 거다라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는 20세기 초반에 갖고 있는 제국주의 열강들이 갖고 있던 여러 가지 속성들, 식민지의 어떤 문제들, 뭐 이런 것들이 다 표현됐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상황 다음에 일본이 고민을 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상황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내세웠던 게 뭐냐? 고종을 퇴위시키고, 그리고 다음으로 순종을 즉위시키자라는 계획을 짠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대한 청약이라는 것들로 막 준비를 합니다. 어떻게 해갖고 뭐 어떻게 변화를 갖고 와야 되고 하는 것들을 딱 준비를 해서 하는데, 일본이 직접적으로 황제를 끌어내리면은 이게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침략이고 문명적이지 않은 국가가 돼버리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 이완용, 송병준 이런 사람 불러다가 너희가 처리해라. 그래서 내세웠던 게 어전회의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완용이, 송병준이 고종을 협박합니다. 어떻게 했냐면은, 제가 약간 이제 가미해서 얘기한다면은 뭐 이렇게 얘기했을 거라고 생각도 해요. 황제가 쓸데없는 짓을 하셔가지고 지금 일본이 쳐들어오게 생겼다. 일본과 전쟁이 일어나면은 수많은 백성들이 죽고 국토가 불탈 텐데 이거 어떻게 하실 거냐.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다. 지금 빨리 황제가 일본으로 가서 천황폐하께 사죄해라. 천황폐하께 사죄해라. 그러니까 4가지의 요구 조건을 내려요, 황제한테요. 첫 번째가 천황폐하께 사죄해라 라는 거고요. 두 번째가 당시 한국 주차군 사령관이었던 하세가와 사령관한테 사과해라 라는 거예요. 왜냐면 하세가와 같은 경우에는 한국 주차군 사령관이라 했잖아요. 근데 본인이 모르는 상황 속에서 한국에서 특사가 이렇게 감상하게 됐으니까는 문책을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사과해라라는 거예요. 근데 하세가는 되게 우리 역사 속에서 굉장히 많은 게 겹쳐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의병을 학살하고 탄압할 때 한국 주차군 사령관이 하세가와였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3.1운동 때 조선 총독이에요. 그래서 한국에서의 민간인 학살과 우리 독립운동을 군사적으로 누를 때 가장 최고위급 장성으로, 최고위급 인물로 있었던 게 하세가와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한테 사과해라.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황태자한테 양위해라. 황태자의 원을 넘기라는 거죠. 네 번째가 뭐냐면요, 을사늑약에 수결해라. 그러니까 본인들도 그 문서가 불안정하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문서가 불안정한 거와 그거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거는 별개의 문제예요.
문서가 불안정해도 우리는 이걸 인정하겠다면 가는 거예요. 제국주의 시대에는. 근데 찜찜하잖아요. 러시아가 또 그런 짓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완벽한 문서를 만들어 놓겠다고 해서 수교하라는 걸 요구하는 겁니다. 고종이 거부해요. 그러니까 매일 집에도 안 가고 이 사람들이 아주 열과성의를 다해서 고종을 협박을 해요. 빨리 양의해라. 이 조건을 들어라. 가서 하라. 많은 상황들입니다. 그 와중 속에서 고종의 측근들이 어떻게 다시 황제가 강제로 퇴위당하게 생겼다. 황제가 일본에 끌려가게 생겼다. 그러니까 우리가 황제를 지켜야 된다. 라고 하는 퇴위 강제 반대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연설도 열리고 시위도 하고 이럽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결국 고종이 대리의 조칙을 세웁니다. 제가 양해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대신 황태자가 행정과 공부를 하러 대리의 조칙을 내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양위로 바뀌어요. 양위로 바뀌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일본에서 축전이 하나 날라옵니다. 한국의 새로운 황제의 즉위를 축하합니다. 누가 보냈겠어요? 어떻게 보면 거기에 맞춰야 되죠. 대리가 양위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7월 달에 있었던 양위식 같은 거 보면은 두 황제가 없이 내간이 꾸며가지고 이제 분장 같은 거 해가지고 했던 실제가 황제가 없는 상황 속에서 양위식이 이루어지는 그 양위식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8월 달에 가서 이제 순종이 즉위하는 즉위식이 공식적으로 열리게 되는데 그런 식으로 밀어붙이면서 변화를 갖고 오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군인들도 참여하게 되면서 이완용의 집을 불태워버리고 그 일진의 그 기관지였던 국민 사무실도 불태워버리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서울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이참에 아주 잘 됐다 그러면은 이걸 확실히 진압하면서 변화를 가져야 되겠다 해서 너의 전쟁 때 한국에 왔던 일본군이 2개 사단이 있어요. 그게 12사단하고 13사단이거든요. 북진군이 돼서 너의 전쟁하러 만주로 갔는데 12사단은 원래 주둔지가 큐슈예요. 그래서 큐슈, 코소보래, 오쿠라지역으로 이제 돌아갔고요. 13사단은 돌아가지 않고 어디에 있었냐면 평양에 주둔해 있었거든요. 그래서 13사단에서 공병대를 불러들여요. 우리 공병대는 건설뿐만 아니라 폭약, 폭파 이런 거 다 하잖아요. 그래서 방어하면서 일본에 다시 연락을 해서 아까 얘기했던 12사단에서 12여단을 딱 뽑아오게 합니다. 그러면서 모지라는 곳에서 출발을 해요. 혹시 우리 선생님들 모지항이 어딘지 아세요? 모지항? 우리 텔레비전에서 무지하게 많이 나왔어요. 시모노세키항 아시죠? 시모노세키항 아시죠? 그거 바로 건너편이에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짠내 투어들 이제 관광지로 나오면은 거기에 무슨 아이스크림인가 되게 유명하다 그러고 그 뒤에 철도박물관도 있고 해서 한국 사람들이 관광지로 되게 많이 가거든요. 근데 그 항구에서 일본군 12사단에서 12여단이 딱 만들어졌을 때 군대를 보니까 훈시 같은 거 하잖아요. 그때 뭐라 그러냐면은 가서 큐슈 남아의 기상을 보이고 오라고 그럽니다. 약간 좀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이들이 와서 정말 우리가 얘기하는 의병에 대한 무차별, 초토화 작전이라는 걸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게 어떤 거냐면요. 지역에서 의병이 일어나면은 의병인지 마을 사람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 죽이는 거예요. 근데 죽이는 거에 끝내는 게 아니라, 거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이 지역에 다시 의병들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마을을 불태워 없애버리는 작전이에요. 우리가 그걸 충화작전, 또는 척토화작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어쨌든 그런 일본군이 인천을 거쳐서 서울에 들어오고 각 지역에, 부산항을 통해서 각 지역에 배치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군대 해산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게 하나의 원인이 돼서 이제 싸우게 되는 거고, 우리 강원도에서도 그 원주진이대, 그 춘천군견대, 이분들이 또 거기에 맞서 싸우게 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이제 정미해병 때 나타났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내놓고 싸웠던 국가를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내 가족들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라는 것들에 대해서
나왔던 게 요 시기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뭐 이따가 또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의병에 대해서 가장 많은 분들이 알게 됐던 그 내용들 중에 하나가 매체 중에 하나가 드라마죠. 미스터 션샤인이라는 드라마가 의병을 많이 알게 해줬고 맥켄지라는 사람도 나오게 되는데 거기서 그 얘기 나오잖아요. 내가 일본의 노예가 되느니 자유민으로 싸우다 죽겠다. 이게 작가가 쓴 게 아니라 의병이 진짜 그렇게 인터뷰를 한 거예요. 실제 그때면 프레맨이라고 써있어요. 자유민으로서 내가 싸우다가 죽겠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의병이 내세웠던 가장 중요한 정신이에요. 그리고 그게 대한민국에 어떻게 내려오는지는 우리가 마지막에 한번 생각해 보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속에서 수많은 의병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싸웠던 수많은 의병들. 그래서 우리는 그 무명 의병을 의병부대에 소속돼서 전투 등 항해 활동에 참여했지만은 의병 활동을 참여했지만은 이른바 구체적인 행적이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아서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의병들이다. 그 수많은 전투가 있었고 그 전투에서 의병이 싸웠다는 건 알지만은 거기에 그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아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무명 의병이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들을 기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무명 의병을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있잖아요. 앞으로도 찾고 그분들이 얘기할 텐데 이름이 없는데 기록이 없다면서 어떻게 찾아요?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들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결국 사료에 나와 있는 조각조각 하나하나 그거에서 찾는 겁니다. 그곳에서 그거를 엮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신문에서 일본 군경 기록에서 재판 기록에서 또는 의병들이 남겼던 개인 기록에서 뭐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죠. 뭐 춘천 가정리에서 마을 사람들이 집단으로 의병에 참여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들이 어떻게 싸웠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모르지만은 당시 그 시기에 가정리에 살았던 분들은 우리 알 수 있잖아요. 그분을 찾는다든지. 그럼 그분들이 다 의병에 참여했느냐? 모르죠. 그렇지만 그 마을 사람들이 했다는 건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사료를 찾아서 조각을 엮어서 그분들이 누구일지 어떤 분이었을지를 찾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활동의 흔적을 찾는 거예요. 이분들이 어디에서 전투를 했고 예를 들어서 행성 봉복사에서 전투를 했다. 그럼 그 사찰에서 전투했을 때 어떠한 흔적들이 남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본다든지 또는 어느 지역에 주둔했다. 원주 신림면 쪽에 뭐 근거지를 만들어서 주둔했었다라는 기록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기록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주둔했을까라는 우리가 찾아볼 수 있잖아요. 유닉스 병장 같은 경우에는 또 의병들한테 무기를 대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다 아시다시피 화약을 만들고 제조하고 했다라는 기록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흔적을 찾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개인은 찾을 수 없지만은 그 집단으로서 우리가 생각하고 기록하고 찾아보면은 몇몇 분에 대한 개인의 모습도 찾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작은 기록 하나도 우리는 소중히 생각하면서 바라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사료에서는 도대체 의병을 어떻게 불렀는지를 알아야 더 찾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의병이라는 기록에서의 의병만을 찾지는 않습니다. 의병을 바라보고 부르는 용어들은 다 다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 측에서 뭐 폭도, 화적, 비도 이렇게 써놨던 사람들 이런 분들도 찾습니다. 근데 실제로 거기는 비도도 있어요. 의병도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구분하고 어떻게 표현하고 일본이 물타기식으로 정리했던 기록들 속에서 우리가 의병들을 어떻게 찾아내야 되느냐라는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연구라든가 전문가들의 활동들이 되게 필요해요. 예전은요 그냥 일본이 의병에 대한 그 격화시키려고 했으니까 폭도라고 불렀어, 비도라고 불렀어 해가지고 전부 다 해준 거예요. 도적대라고 불렀어 라는 사람이 다 의병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보면은 의병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또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을 각자 또 느낄 수 있는 부분들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뭐 얘기했듯이 연구자의, 그건 어떻게 보면 연구자의 과제입니다. 연구자의 과제고, 우리 선생님들은 혹시라도 작은 단서라고 될 수 있는 것들도 볼 수 있게 해준다면은 연구자가 그걸 다시 의미 있게 되살릴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예. 이거는 이제 경기도 지역에서 무명의병을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들을 한번 사례로 우리 강원도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좀 갖고 와 봤습니다. 그 좀 되게 좀 부럽기도 하고 안타까운 부분이기도 하고는, 어떻게 보면은 의병에 대해서 가장 먼저 얘기하고 이끌어왔고 중심이 됐던 거는 우리 강원도거든요. 강원도 의병이 쭉 얘기를 했던 건데, 근데 최근에 경기도가 엄청난 예산을 통해서 무명의병에 대해서 아까 우리 그 사회자 선생님 말씀드렸듯이 선도적으로 하다 보니까는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뽑아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사례가 있다는 걸 좀 보면서 우리 강원도도 이것들을 좀 체계화시켜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좀 갖고 왔는데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하고 좀 다릅니다. 강원도는 을미의병부터 정미의병까지 골고루, 물론 이제 을사의병은 약간 원흉팔 위에 비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골고루 퍼져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은 경기도 지역은 주로 정미의병에 집중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강원도 의병이 그런 의미에서 의병을 계속 선도하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뭐 약간 중복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싹 자료를 전부 다 갖고 엑셀로 정리하고 뭐 이렇게 했을 때 경기도 지역에서 그 무명의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우리가 이름을 알 수 없지만은 이런 거 기록들이거든요. 뭐 어느 지역에서 의병 10명이 나와서 부대를 알 수 없는 의병 10명이 어떻게 싸웠다, 뭐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나와요. 물론 이 인원이 연인원으로 이렇게 평가될 수도 있어요. 구체적으로 가면은 더 줄어들 수 있지만은 실제로 기록상에서 나타나면서 보여줄 수 있는 게 여기 나오듯이 12만 7천 명이 넘는 인원들이고, 거기에 10만 명 정도가 어디에 정미의병에 집중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서울로 계속 집약해 들어가니까요. 강원도 의병들도 서울 가서 싸우거든요. 그랬을 때 그 지역이 경기도면은 경기도에서는 자기 의병이다 이렇게 또 표현 쓴 것도 있죠. 물론 우리가 의병의 정신을 갖고 지역의 의미를 막 구분해야 된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뭐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뭐 그래프로 나타난다면은 이런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여기를 정기, 여기를 중기, 여기를 이제 후기 의병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중부권에서의 구체적인 이제 뭐 경기도라든지 강원도 지역에서의 어떤 의병 중심은 여전히 을미와 정미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만큼 그 지역에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유형 형태로도 막 분석을 했어요. 의병들이 어떻게, 무명의병들이 어떤 형태로 싸웠을까, 무명 형태로 했을 때 가장 많이는 전투예요. 근데 이거는 기록에 남아있는 것 속에서 있겠다는 거예요. 전투 기록이 가장 많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겠죠. 일본 측 기록에서니까 일본이 막 싸우는 기록들이 주로 남겼을 테니까 전투 기록이 많고요. 그 다음으로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건 이동하고 주둔하고 있던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또 살펴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얘기에서는 창의나 모집하는 것들. 근데 이 창의 의병을 일으킨다 뭐 이런 것들은 제가 여태까지 공부하면서 봤을 때는 경기도 이만큼이라잖아요. 강원도가 훨씬 많아요. 훨씬 더 많고, 그리고 강원도가 훨씬 더 중요한 주둔지들도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초기 의병을 다 그쪽에서 이끌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경기도는 서울을 둘러싸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좀 더 큰 역할이 있다라고 이제 보여주는 것들이긴 하지만은, 강원도 의병들도 이 경기도 의병에 나왔던 이런 형태에 못지않게 있었다라는 것들을 이제 설명할 수가 있겠죠. 예.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뭐 정미의병은 왜 폭발했는가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제 뭐 아까 얘기했던 거죠. 뭐 고종의 퇴위와 군대 해산의 이제 그 국가 독립의 문제다라는 거죠. 그리고 정상적인 국가는 꼭 뭐가 있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뭐죠? 군대가 있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군대. 그러니까 군대가 해산된 국가는 그 국가가 망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그런 의미거든요. 그리고 해상 의병들이 이제 합류해서 뭐 싸우게 됐다라고 했는데, 뒤에 이제 윤희순 의병장 얘기할 때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은요, 해상 의병이 그 군인들이 해산됐으니까 의병이 참여했어요.
그 의병의 전투력이 굉장히 세질 거 아니에요. 신식 무기랑 그리고 그 최신식 군사훈련도 받고 어떤 그 적합하게 막 게릴라전 같은 것도 할 수 있는 어떤 그 전술 같은 것도 익히고 있던 사람들이 왔으니까는 굉장히 잘 싸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정말 잘 싸워요. 초반에는 1908년, 9년, 10년 이때는 정말 잘 싸워요. 일본군도 깜짝 놀래요. 그래서 일본군이 특별 편성 부대를 끌어가지고 대응할 정도로 정말 잘 싸워요. 근데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그 총이 망가졌어요. 그러면 의병들이 그거 고칠 수 있을까요? 그 총이 망가졌으면 못 고쳐요. 탄환이 떨어졌어요. 그 탄환 의병이 만들 수 있을까요? 못 만들어요. 결국 의병이 장기 지속적으로 싸우려면은 우리가 수리하고 만들 수 있는 총, 우리가 제조할 수 있는 탄약, 이게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뒤에 얘기하는 윤희숙 의병장은 그걸 가능하게 했던 여성 의병장들의 모습이에요. 왜? 그걸 만들어내니까 이렇게해서. 그래서 초기의 의병들은 굉장히 멋있는 총을 당연히 있지만은 후기로 갈수록 우리가 청보총이라고 얘기하는 개량당 포장식으로 개량된 이제 화승총을 갖고서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우리가 좀 같이 좀 생각해 보시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이제 그 전국적으로 의병이 일어나면서 전쟁터가 돼가는 이런 과정들. 그래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하고 싸우고 했던 게 이 정예의병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가 의병 전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최근에 어떤 분들이 의병이 전쟁을 뱉은 것도 아닌데 어떻게 뭐 전쟁이라 할 수 있겠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은 이들이 갖고 있는 성격이라든가 이들의 어떤 숭고한 모습들은 전쟁적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또 이들이 실제로 얘기해요. 우리 지금 독립전쟁 중이다 라고 얘기하고, 미주에서 나왔던 신문들 중에서도 우리의 독립전쟁은 언제부터냐? 1907년 의병전쟁부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의병전쟁이 일어났던 이 공간적인 부분들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이제 산악지역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원도가 되게 중요하고 잘 싸웠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 의병들은 대규모로 13조 창의군이 만들어진 때까지는 대규모로 이동하고 싸웠지만 그 이후로는 소금의 유격전으로 싸워요. 그럼 이들이 소금의 유격전을 정말 잘 싸울 수 있는 것은 산악지형을 이용해서 게릴라전을 펴는 유격전을 펴는 가장 적합한 전술이었고, 이런 전술은 강원도 지역에서 빛을 발하게 됩니다. 했다는 것들, 이런 특징들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들입니다. 그 의미의병 뭐 이런 얘기들은 아까 얘기했던 거고, 우리 사이버도 마찬가지입니다. 얘기했던 거기 때문에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우리가 이제 맥켄지 얘기를 한번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맥켄지. 그렇게 수많은 무병 의병들이 싸워가면서 있었던 이 지역에서 의병을 찾아간 외국인 기자라는 거예요. 맥켄지. 맥켄지는 우리 선생님들 다 아시다시피 캐나다 퀘벡 출신의 영국인이고 데일리메일 기자입니다. 동아시아 특파원 기자예요. 이 사람이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굉장히 친일파다 이렇게 얘기했다 했잖아요. 이 사람은 너엘 전쟁 당시에 종군 기자로 왔던 사람이에요. 종군 기자로 와가지고 그 취재를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봤던 일본군이 어땠느냐라고 하면은 질서정연하고 군율이 정확하고 군기가 들어있고 민간인한테 피해를 전혀 주지 않는 이런 군대라고 바라봤어요. 본인이 봤던 군대는, 일본군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영일 동맹 속에 있었던 또 영국인 기자였기 때문에 러시아보다는 일본의 우호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겠지만은 당시 본인이 봤던 모습도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러고 이제 다시 1907년에 서울에 왔는데, 서울에서 나한테 들려오는 소식이 뭐냐면은 일본군이 저기 지방에 의병이라고 얘기하는 조선의 대한제국의 민간인들하고 싸우는데 무지하게 진대는 거예요. 장난감 총 같은 거 갖고 있는
의병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하고 싸워서 맨날 진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 이게 도대체 말이 되냐?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거기에 더해서 그러다 보니까 일본인들이 수많은 의병들을 학살하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들리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노예 전쟁 때 봤던 일본군은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믿을 수 없다. 일본군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는데 왜 조선에서 민간인을 학살하고 그 민간인한테 지고 있다라는 소문이 서울에 오느냐? 난 이거 믿을 수 없다. 난 직접 봐야 되겠다. 나는 그런 의병들을 만나러 떠나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기자가 움직이려고 했죠. 근데 일본 입장에서는 동맹국이긴 하지만 기자가 지금 의병을 학살하고 있는 이 전쟁터로 취재를 나간다. 그러면은 용납할 수 있을까요? 용납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 가게 막아요. 처음에는 여기 너무 위험하니까는 너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그러니까는 위험한 데 가지 마라. 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도 맥켄지가 가겠다고 사람을 준비하고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안 들으니까는 유명무실한 여권법을 갖고 들어와요. 대한제국 때 영국과 맺었던 그걸 갖고 들어오면서 협박을 하고 그것도 안 되니까는 데일리 메일에 연락을 해가지고 일본 영국 영사관을 통해서겠죠. 귀국시켜버리는 그런 것까지 이제 취합니다. 그래서 발령이 나요.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동아시아 지역에서 시베리아 쪽, 유럽 쪽으로 이제 시베리아 쪽으로 또 나가는 그 특파원 교체 뭐 이런 이제 발령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맥켄지가 어떻게 하냐면요. 알았어, 나 간다. 내가 가고 만다. 내가 그냥 돌아갈 거야. 해가지고 이제 외교가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데 있잖아요. 정동이나 이런데요. 해가지고 갈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일본이 다 첩보를 하고 이제 청취하고 있으니까요. 간다는 얘기 듣고 얘가 가겠다 생각했는데 그날 밤에 자기 사동, 자기 일 봐주는 사람하고 몇몇 친구만 데리고 바로 지방으로 가요. 그러니까 허를 찔러서 취재하러 가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어디로 갔냐면요. 충주로 갔어요. 충주로 갔는데 충주로 갔거든요. 그럼 왜 충주로 갔냐면요. 막상 어디서 뭐 싸우고 있다고 얘기해서 소문은 들려오는데 어딘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어딘지는. 그래서 서울에 그냥 남쪽에서 싸운대요. 남쪽에서. 근데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서울에 있으면서 보잖아요. 일본군이 출동하는 나가는 것들. 근데 처음에 원주 쪽으로 간 것 같았는데 다음에 더 큰 부대가 더 큰 제대가 충주로 내려가서 주둔하고 있다는 거를 들은 거예요. 그럼 일단 거기 가면은 뭔가를 볼 수 있겠구나 하고 무작정 충주로 간 거예요. 충주에 딱 도착해서 딱 봤는데 너무 평온한 겁니다. 어디서 뭐 전쟁에 나온다, 싸운다 이런 것들도 하나도 없어요. 그냥 뭐 들판에 평온한 모습들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뭐지? 아니 의병이 어디서 싸우는 거지? 의병이 어디 있지? 그래서 뭐 와가지고 이제 일본군 막사를 가는 거죠. 거기 이제 부대장하고 이제 얘기하고 있더니 부대장이 네, 돌아가세요. 여기 위험하니까 돌아가세요. 라고 하고 얘기하니까는 맥켄지가 그 막사나 이렇게 이렇게 쭉 쳐다보다가 알았다고 거기 나온 거예요. 나오고 마을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혹시 의병이 어디서 싸우는지, 의병이 어디 있는지 들으신 적이 있냐고 했더니 저는 모르겠다고. 의병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자꾸만 일본군이 장원 쪽으로 출동을 한다는 거예요. 이천 장원 쪽으로. 아 그래요? 그럼 그쪽에 있나 보다 하고 그쪽에 간 거예요. 그쪽에 갔는데 그쪽에 갔더니 의병이 없어요. 사람도 없어요. 마을은 있는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하고 오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지금 일본군이 와서 싹 다 불태워버리고 싹 다 죽여버렸다고.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의병이 어디 있냐 근데 우리도 모르겠다고. 그러니까는 이 맥켄지가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고민을 합니다. 그때 어떤 생각이 됐냐면요. 아까 그 충주에서 일본군 부대장 막사 이렇게 쳐다봤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뭘 봤냐면 작전판을 본 거예요. 그럼 일본군이 막 출동하고 있고 나가는 것들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어디로 오냐? 제주.
제천으로 계속 일본군들이 나가는 모습들이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충주로 다시 와가지고 어디로? 제천으로 가는 겁니다. 제천으로. 왜냐하면은 그때 우리 그 원주 진위대가 봉기한 다음에 춘천에서 횡성에서 제천에서 다 의병들이 모여가지고 어디로 내려왔냐면 민국 의병장을 중심으로 다 어디? 제천으로 왔어요. 그때 우리가 그 의미의병 때는 똑같이 유인석 의병장이 했던 호자의진에 똑같이 제천으로 왔고 이들이 어디로? 서울로 충주로 진격해가는 이런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때 이강현 의병장도 있었고요. 그리고 첫 전투가 제천 천남이라는 곳에서 천남 전투라는 게 첫 전투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전투 소식을 이제 받았기 때문에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군이 충주로 왔던 이유는 뭐냐면요. 이 큰 부대가 원래는 원주에서 원주 진위대 봉기를 하니까는 시모바이시 지대라고 해서 일본군 소자, 우리한테는 한 소련급 되는 거죠. 그의 부대가 원주로 온 거예요. 원주로 왔는데 의병을 못 찾겠는 거예요. 정찰병들을 막 보냈는데도 못 찾아요. 근데 당시 의병들이 주로 어떤 공격들을 했냐면요. 전신주 차단, 막 이런 것들을, 보급로 차단, 이런 것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통신 투절을 막 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일본 입장에서는 원주에 소자급 부대를 보냈는데 뭐 의병과 싸웠다는 연락도 없고 뭐 통신도 잘 안 되고 뭐 이래요. 그러니까는 안 되겠다. 부대를 증원 부대를 보내야 되겠다. 근데 이 증원 부대는 단순히 여기만 막는 것이 아니라 강원도 전체를 포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이번엔 중자급 부대예요. 근데 맥켄지 기록에는 연대급 부대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중자는 보통 우리가 대령이라고, 아니 중령이라고 얘기하는데 부대 규모상은 우리가 대령급의 연대분은 된 것 같아요. 그 부대가 충주에 온 거예요. 그 충주에 와가지고 그 먼저 보냈던 소자급 부대 시모바이시 지대뿐만 아니라 충천 수비대, 홍천 수비대, 강릉 수비대, 뭐 각 지역의 수비대를 전부 다 통솔해요. 그래서 그 원주, 제천, 뭐 홍천 이 일대를 둘러쌉니다. 지새끼 한 마리 못 나갈 정도로 이렇게 둘러싸요. 그러면서 의병이 있다는 지역으로 이제 공격이 들어가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맥켄지가 봤던 상황판이 그 상황을 본 거예요. 그래서 맥켄지가 어디로? 제천으로 가는 겁니다. 제천에 딱 도착해서 봤더니 그 맥켄지 대한제국의 비극 아까 봤던 그 책에 나왔던 대표적인 모습으로 싹 다 허물어져 있는 초토화돼서 지구상에 흔적도 없는 마을을 보게 된 거예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또 의병을 찾는 겁니다. 의병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들리는 소문에 원주 쪽에 가면은 의병을 만날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다 아시다시피 제천에서 신림면으로 올라가는 요 길이 있잖아요. 그 길을 따라서 오려고 그러는데 짐꾼들이 안 간다 그래요. 안 가겠다. 왜 안 가겠대? 거기 너무 위험하다. 우리 안 간다. 아니 가자. 내가 2배 이상 줄 테니까는 해가지고 신림 쪽으로 올라갑니다. 치악산 쪽이죠. 올라갔는데도 거기서도 의병이 없는 거예요. 못 만나는 겁니다. 그 어디니? 원주 시내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원주 시내로 가자고 또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또 안 간다 그래. 그러니까 내가 좀 더 줄 테니까는 나 혼자 못 가니까는 좀 도와달라 해가지고 원주 시내로 들어옵니다. 근데 거기서도 의병을 못 만나요. 근데 거기에 들리는 소문에 뭐가 있냐면은 양평에 가면 의병을 만날 수 있다라는 소문이 드는 거예요. 양평. 그래서 맥켄지가 그러면 양평으로 가자. 그랬더니 이 짐꾼들이 100배를 주고 1000배를 줘도 난 안 간다 그래요. 가면 무조건 죽는다. 그래가지고 맥켄지가 본인하고 사동, 자기 이제 몸종이라고 얘기해서는 사동만 데리고 양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들이 뭐냐면 당시 일본군이 이 강원도 지역 일대에서 작전을 피고 있었던 모습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의병이 싸우고 나갔던 모습들하고 똑같아요. 왜냐면 그렇게 싸우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강원도 의병들이 조금씩 서울로 진격해 들어가는 거고 그 전선이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양평에서 만들어졌던 거예요. 양평. 그렇게 해서 양평에 싹 들어갔어요. 양평에 들어갔더니 드디어 의병을 만날 수 있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알고 있는 그 지역에서 이제 그 의병을 만나게 해달라 저거 하자 했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은 우리 대장을 불러오겠다.
그래가지고 맥킨지의 기록에 의하면은 또 나이가 지긋한 사람이 오더니 이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의병장이 요청했던 게 뭐냐면은 두 가지를 요청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무기를 구입해달라. 무기를 구입해달라 했더니 맥킨지가 그건 할 수 없다. 내가 기자기 때문에 누구의 편에 쓸 수도 없다. 내가 너희들을 만난 것들을 일본군한테도 얘기해 줄 수 없지만은 너희들한테 일본군이 어디 있는지도 말해줄 수 없다. 그건 내가 기자기 때문에 그렇다. 나는 중립에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건 할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탁을 했는 게 뭐냐면요. 우리를 기록해달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렇게 싸우고 있는 이 모습들을 기사로 기록해달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니네는 왜 싸우는 거냐 도대체? 왜 싸우는 거냐?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일본의 노예가 되느니 차라리 자유민으로 싸우다 죽겠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맥켄지가 감동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봤던 장난감 총 갖고 있는 이 사람들이 나라를 지키겠다는 그 신념 하나로서 그리고 내 가족 그리고 그 자유민으로서 산다는 것들이 얼마나 고귀한가를 인식하고 있다라는 거에 감동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면서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한제국 사람들, 조선이라는 사람들이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사람들이구나. 그들의 의병들이 싸우는 모습들이 다른 거구나. 라는 것들을 인식하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그거는 지금 우리한테도 쭉 이어져 오는 거예요. 제가 어디 특강에 가서도 그렇고 우리 학생들한테 수업을 할 때도 그렇고 의병정신의 모습이 도대체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그 흐름을 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의병의 자유민이라는 것들을 썼는데 근데 독립운동가 중에 양우조 선생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양우조라고? 이분은 1910년에 10년인가 11년에 미국으로 유학 가신 분이에요. 처음에는 뭐 MIT 공대를 들어갔다 뭐 여러 가지 얘기 들었는데 나중에 졸업한 학교가 어디냐면 매사추세츠 직조학교예요. 근데 그분이 매사추세츠 직조학교 옷감 만드는 옷 만드는 데잖아요. 왜 거기 갔냐면요. 자기가 유학 시절에 어느 선교사가 와서 자기가 선교 활동했던 걸 얘기한다는 거예요. 내가 조선이라는 데를 갔는데 거기 사람들은 헐벗고 굶주려서 한겨울에도 여름 옷을 입고 있더라.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합시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했다는 거죠. 양호조 선생은 내 고향 얘기잖아요. 내 나라 얘기잖아요. 그러니까는 너무나 슬펐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차라리 지금 이 옷 만드는, 옷감 만드는 기술을 배워가지고 내가 내 고국에 가서 공장을 세워서 어떻게 따뜻한 옷을 입혀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1920년대 들어와서 공장도 세우고 했는데 당시 이제 일본의 방해로 인해서 막 폭삭 망합니다. 그러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내가 미국에서 유학하고 십몇 년간 미국에서 내 친구들도 있고 내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면은 나의 기반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난 미국으로 돌아갈까요? 아니면 어떤 선택을 할까요? 이 양우조 선생은 독립운동을 하겠다는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임시정부를 찾아갑니다. 임시정부를 찾아가서 거기서 생계부 차장이라는 거래요. 지금으로 치면은 보건복지부 차관 정도 되는 역할을 하고요. 군대에서는 정훈장교를 하고 그리고 어떤 얘기냐면 유학생을 돌보는 것들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중국이라든지 뭐 일본으로 유학 갔던 특히 이제 중국에서는 군사 유학을 많이 가거든요. 그 유학생들을 본인 유학 경험이 있으니까는 그 관리하는 역할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육아일기를 써요. 그게 뭐냐면 제시의 일기예요. 나중에 관심 있으면 한번 보십시오. 출판도 됐기 때문에. 왜냐면 그 양호조 선생 큰딸 이름이 제시예요. 그래서 약간은 그 본인이 미국에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한국적으로 불려도 이상하지 않고 미국적으로 불려도 이상하지 않은 이름을 하겠다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육아 얘기를 쓰고 제시의 얘기를 쓰는데 거기에 뭐라고 썼냐면요. 아마 그분이 왜 독립운동을 한다는 그게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이런 얘기를 씁니다. 우리 딸 제시가 전장터에서의 폭탄 소리, 화약 냄새를 맡는 것이 아니라 고향의 풀 냄새,
고향의 새소리를 듣는 그런 날이 오기 위해서 나는 싸운다 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독립운동이라는 것도 굉장히 거창한 목표도 있고, 그리고 국가에 대한 어떤 큰 이념도 있겠지만은, 그거의 출발은 나의 소중한 사람들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 내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이냐 라는 것에서 출발한다라는 것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 또 대표적인 그런 말도 있잖아요. 우리 학도병으로 끌려갔다가 광복군이 됐던 장준하, 김준효 선생님들, 이분들의 육천리 장정이라는 걸 하죠. 그래서 서주로 처음에 이제 일본군에 배속돼서 중국 서주에 배속됐다가 거기를 탈출해서 양쯔강을 거슬러 올라가지고 저기 충칭까지 가는 6천리나 되는 그 길을 장정을 떠나잖아요. 타이양산이라는 그 산도 넘어, 우리는 타이양산 우리 요즘에 관광으로 많이 가잖아요. 거기에 가면 파충류도 나고요. 제비도 넘지 못하는 산맥이라 해서 거기를 넘어서 가는 그런 여정이 나오거든요. 제가 한 10몇 년 전에 학생들을 데리고 그 루트를 한번 갔어요. 너무 힘들어요. 버스 타고 갔는데도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못난 조상이 되지 말자. 우리는 못난 조상을 만나서 이 뼈아픈 힘든 생활을 하지만은 우리는 못난 조상이 되지 말아서 우리 후손들한테는 이런 고통을 주지 말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유민의 내 딸의 어떤 그런 새소리에 못난 조상이 되지 말자. 결국은 의병에 내세웠던 여러 가지 정신들, 우리가 독립운동을 해서 싸우는 것들은 그런 모습들 속에서 오는 겁니다. 결국 그게 대한민국에 오는 거예요. 우리가 국제시장이라는 영화에서 보시고 알겠지만은 그 전쟁터에서 먹을 거 없는 과정 속에서도 어떻게 해서든 내 자식을 먹이고 살리고 교육시키고 하고자 했던 그 과정들, 그 과정 속에서 나왔던 우리 산업화와 민주화의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쌓여서 지금의 대한민국이 된 거거든요. 결국 대한민국이라는 어떤 국가의 모습들은 어느 순간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이런 것처럼 우리가 갖고 있던 정신들이, 그리고 우리의 어떤 것들이, 전통들이 이어져 왔던 것들이죠.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정신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던 자유민을 얘기했던 의병의 모습이라는 것들이죠. 맥켄지는 그걸 본 거예요. 그걸 보고 생각이 바뀐 거예요. 생각이 바뀌고 이걸 내가 기록을 남겨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고 다음날 떠나는 거예요. 근데 떠나기 직전에 어떤 것들을 보게 됐냐면은 부상당한 의병들이 온 거예요. 부상당한 의병들. 그 의병들을 맥켄지가 직접 치료해 줍니다. 치료해 주고 하죠. 그래서 의병들의 그 치료에 대한 부탁도 했겠지만은 치료해 주고 그 다음날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서울에 가서 내가 빨리 이걸 기록하고 남겨야지 하다가 우리가 그 유명한 그 의병 사진 있잖아요. 그 한강변에서 찍은 사진, 양평유지에서 그 사진을 찍게 되는 겁니다. 찍게 되면서 기록을 남기자.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한제국의 비극이라는 책이 1908년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한국에서의 독립의지라든지 서양인들이 바라봤던 인식들을 다 바꾸게 됩니다. 왜냐하면 서양인들의 인식은 그전에는 이거 다 나쁜 놈들이에요. 조선인들은 다 폭도들이고 질서를 해치는 사람들이고 이렇게 선전됐던 것들인데 그게 아니라는 것들을 보여줬던 거죠. 그리고 그 수많은 의병들, 그렇게 싸웠던 의병들이 거기 누구냐? 무명의병인 거예요. 우리 그거 얘기했다는 의병장 있잖아요. 누군지 몰라요? 왜? 맥켄지가 이름을 안 썼거든요. 이름도 안 물어봤겠죠. 다만 그 당시 그 지역에서 활동했던 의병장이 있으니까는 그 중에 누굴 거다라고 추정은 하는 거예요. 근데 정확히 누군지 몰라요. 자, 우리 사진 찍었던 그 의병들 딱 우리 다 보잖아요. 누군지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분들의 후손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런 분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무명 의병들인 거예요. 이런 수 있는 그분들의 공적을 우리가 기억해주자, 찾아주자라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거 보면은 정말로 되게 인간적인 것들이 어떤 것들이 나오냐면요. 의병들 있잖아요. 와, 우리가 정말로 국가에서 막 싸우는 모습들이 있는 걸로만 생각하는데 정말로 친근한 우리들의 모습이 뭐냐면은 막 그 전투하고 의병 전투하다가 막 이런 거예요. 이제
의병 대장한테 대장님 내가 지금 집안에 요즘 일이 있는데 한 일주일만 휴가 갔다 오면 안 되겠냐고. 갔다 오라 그래요. 가서 집안일 보고 오라고. 그럼 가서 일주일 동안 막 자기 집안일을 보고 또 와서 또 싸우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병이 정말로 부대 단위로 움직여서 막 싸우는 상비군처럼 싸우는 의병들이 있다 하면은 지역에서 내고장처럼 이렇게 싸우는 사람들이 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요. 예비군들 있잖아요. 예비군들, 우리 동원 예비군들은 부대에 들어가가지고 막 정말로 막 동원돼서 막 싸우잖아요. 근데 우리 향토 예비군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각 지역에 뭐 목진지라든 이런 데 지키게 됐는데 그러면서 뭐 자기가 뭐 오전에 와서는 근무를 쓰고 또 오후에는 또 생업하러 가고 막 이런 개념이었거든요. 다 아시죠? 아닌가요? 또 향토 예비군은 그런 개념이었던데 딱 의병들도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정말로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우리 마을의 모습과 다를 바 없지만은 우리 마을을 지키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이런 의병들이었구나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사진 속에서 나왔던 그 총들도 보면은 맥켄지가 뭐라고 기억했냐면요. 저 총에서 정말 총알이 나갈까? 저거 맞으면 정말 죽을 수 있을까? 저 장난감인데 우리 동네 애들도 갖고 있는 이런 표현들을 막 써놓거든요. 근데 그거 들고도 싸우겠다는 거잖아요. 무기 구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런 애국심은 그 못지않은 모습들이다 라는 것들로 이제 맥켄지가 얘기했던 것이죠. 이 폐허가 된 마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거고요. 근데 이 마을들 중에서 정말 마음 아픈 것들을 보게 됩니다. 폐허가 된 마을 중에 딱 한 집이 살아남았어요. 불타지 않고. 그 집은 뭐가 있었기 때문에 불타지 않았습니다. 뭘까요? 그 집에는요, 장대에 깃발이 하나 달려 있었어요. 뭐냐? 십자가. 접시자처럼 십자가 하나 딱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이 집은 기독교 집이라는 거예요. 일본이 저렇게 하면서도 기독교에는 영국, 미국하고 또 연계가 돼 있다. 선교사라고 연계돼 있다. 있기 때문에 그런 집들은 불태우지 않은 거예요. 그런 집들은 피해간 거고요. 자, 이게 소문이 나잖아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교회에 가서 나도 그런 거 하나 해주세요. 주세요. 근데 교회에서 마냥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자기 대문에다 막 그리는 거예요. 얼마나 처절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당시. 그리고 너무 잔인하게들 학살을 했어요. 그래서 영국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니네 진짜로 잠깐만 이렇게 조선인들을 학살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정말이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는 이또 이러미가 다시 통감 그럴 때 난 잘 모르겠다. 난 지금 서울에 없기 때문에 모르겠다. 근데 뭐 일선 부대에서 그러는 것 같은데 만약 그런 게 있다면 못하게 하도록 하겠다. 라는 식으로 발뺌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나오니까는 영국에서 직접 조사단을 막 보내겠다는 얘기들도 막 나와요. 그래서 뭐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지만은 뭐 그렇지 않아요. 지역에서 계속 학살이 있고요. 나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남한테 토벌 작전이라는 것들이 있을 때는 교반 작전이라고 하거든요. 바둑판 모양으로 쓸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쓸고 나가면서 보이는 족적 다 죽이고 불태워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잔인하고 무서운 모습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그 동학부터 의병까지 오는 이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했느냐라고 했을 때 적게는 30만, 많게는 100만 명이 학살당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과정이 얼마나 끔찍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그래서 여기 노트로 갔던 것들을 쭉 설명을 했던 거고요. 여기 이제 중국제 소총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중국제 소총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이 중국제 소총이 주로 어떤 거였냐면 한성 소총이라는 게 사용이 됐었어요. 한성 소총. 저는 처음에 한성 소총을 들었을 때 한성이면 서울인데 서울에서 만든 건가? 근데 그게 아니라요. 중국의 그 이제 그 양문동 이후에 이제 주요 이제 기기창들
군수기지가 만들어질 때 가장 대표적으로 얘기했던 게 천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선사들이 가서 거기서 이제 무기 만드는 거 배우고 말했는데 거기에 못지않게 중요하게 무기 공장이 만들어진 게 중국 한성이라는 곳이에요. 거기가 그 난징 위쪽에 난창 중국의 난창 위쪽에 있는 데거든요. 난징 내륙 쪽에 거기에 주로 뭐냐면 소총을 거기서 되게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왔던 소총들을 한성 소총이라고 불렀고요. 그 한성 소총은 독일제 마오쩌 소총을 카피한 거거든요. 우리가 어떤 모제 소총이라고 얘기하는 그 총을 설정한 거고 그 한성 소총은 이후에 뭐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중국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소총으로 활용되고 중국의 이제 사회주의 혁명 때 그 혁명군들이 갖고 다니는 소총들이 대부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나중에 뭐 중국에 답사가거나 그랬을 때 만약에 이제 그들의 사회주의 혁명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 광장들에 보면은 막 총 같은 거 막 세워놓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게 그때 한성 소총이라는 거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초기 모델들을 우리가 의병 때 사용했던 거예요. 근데 왜 그런 걸 사용하냐면요. 수입하기가 좀 더 쉬웠거든요. 수입하기가. 그래서 그런 소총들 알고 있었다는 거 이런 얘기들을 좀 담았습니다. 그래서 뭐 에킨지 기록이면은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기록에 보면은 의병이 그냥 무턱대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 조직이라든지 무기라든지 그 군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입고 싸웠는지 교전 수칙이라든지 왜냐면은요 이제 이게 연구자의 어떤 영역이 되긴 하겠지만은 우리는 해상군이 이렇게만 얘기를 해요. 근데 해상군이 도대체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일까요? 그 군인들 하면은 다 똑같은 군복을 입었을 거야 라는 선입관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요 기록들을 보면은 어떤 기록들이 있냐면요. 구한국군 군복이라고 써있는 게 있고요. 유로피안 워피스라고 써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같은 군복이라도 표현이 좀 달라요. 그건 뭐예요? 다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우리가 1980년대부터 지금 2020년대로 오면서 군대 군복이 다 바뀌잖아요. 예전에 민자 문이었다가 우리 뭐 얼룩 문이었다가 뭐 디테일 문이었다가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를 좀 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요. 그렇다면은 해상군이라고 얘기했던 사람들 중에서도 예전에 군대에 나와서 예비군인데 싸운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실제 지금 현역 복무로 나와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지금 국가적 위기가 있을 때 동원이 돼서 아니 우리가 자발적으로 나왔을 때 군복을 입고 나간다. 그럼 최근에 전역했던 사람들은 최근 군복을 입고 나가겠죠. 옛날에 전역했던 사람은 옛날 군복 또는 사복을 입고 나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차이들을 디테일한 차이들이 있는데 그 전까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바라보지 않았어요. 근데 그걸 바라보게 되면은요 사람의 모습들이 조금씩 달리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무명의병이라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접근할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자, 춘천에서 서간도 독립운동으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선생님들이 더 잘 알 수도 있는 얘기지만은 제가 그냥 몇 가지 의미를 담고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여성이 의병운동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윤희 선생님의 의병장의 생애는 더 잘 아실 거고, 이거는 이제 국가보훈부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모습들을 이제 잡은 거죠. 어떻게 보면은 유니스 의병장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구리시에 태어났다 그러죠. 근데 그가 춘천으로 시집 오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의 사상과 이런 것들이 완성됐다라고도 얘기하죠. 물론 아버지가 화서의 제자로서 받았던 그런 교육들이 있지만은 일로 결혼해 오면서 어떻게 보면은 유홍선이라든가 그 집안에서의 어떤 그 영향이 그가 갖고 있는 의병으로서의 싸우고자 했던 그 의병장으로 나아가자고 했던 그런 인식을 더 강하게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는 이런 말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여성도 나라의 위기 앞에서는 의병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이거는 굉장히 깨어있는 모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왜냐면은
여성을 한 발짝 뒤로 물러나게 했던 그런 사회에서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게 싸울 수 있는 길을 열고 나갔다는 것.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기의병에서의 유니슨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무엇이었느냐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의병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군자금이라는 목들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의병을 응원해 줄 수 있는 의병 가사라는 것들을 어떻게 지었느냐. 이 의병 가사들의 내용들이 결국은 당시 사람들의 어떤 인식 속에서, 그리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었는지를 생각해 줄 수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인상적인 얘기죠. 의병에 일어나면서 시아버지가 나가니 나도 참여하겠다, 직접 돕겠다라는 그 모습을 밝히는 과정 속에서 너는 집안을 지키라는 시부의 어떤 명령 아닌 부탁을 듣고 지켜나가자만, 그렇지만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들을 다한다라는 게 당시 제한된 환경 속에서 여성으로 할 수 있는 모습들을 가장 진취적으로 보였다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내용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앞서가는 내용들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은 이게 화사파의 교육의 한 모습이다. 우리는 굉장히 보수적인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이 보수적인 모습이 어떻게 보면은 뒤바꿔서 보면 그렇지 않은 모습들도 나올 수 있다. 여성들도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여성들도 깨울 수 있다라는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모습들도 화사파의 모습 속에서는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유니슨의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요 보급과 군수활동이라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했던 겁니다. 너무나 중요했던 거예요. 우리가 전투에 나가서 싸우는 것들도 되게 중요하지만은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게 보급이거든요. 보급이 못 들어오면은 못 싸워요. 그걸 다 뒷받침해 줬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아까도 말했듯이 최신 무기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원주 진위대가 이렇게 막 뜨고 그 지역이 중요하게 됐던 이유는 뭐냐면은요, 당시 군대 해산 직후에 직전에 일본군이 뭘 했냐면요, 군대 무기고에 있는 무기들을 전부 다 회수했어요. 회수했는데 회수 안 된 지역이 딱 한 군데 있었어요. 거기가 어디냐? 원주 진위대예요. 원주 진위대는 무기가 그대로 다 있었던 거예요. 1200정가 4만 발의 총알이 그대로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의병들이 거기 오는 거예요. 총을 받는 것도. 당시 대한제국 군대가 군사교본으로 사용했던 게 보병조전이나 정수락관이라는 요정이라는 책들이 있거든요. 군사교본이고 신병들한테 교육시키는 책인데, 거기서 얘기해도 본인들 대한제국 군대들도 가장 반나절 만에 빠르게 배울 수 있는 게 사격술이라고 그랬어요. 소총술. 그렇기 때문에 그 총을 갖고 의병들을 반나절만 교육시키면 누구나 의병들도 총을 쓸 수 있다라고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주에 많이 모여들었는데, 이 총이 아무리 많이 모였다 그래도 몇만 명한테 이렇게 정말 다 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총이 또 남는 경우들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땅에 묻어놓고 막 이랬어요. 나중에 뽑아서 쓴다고. 아시다시피 그런 총도 땅에 묻으면 망가지잖아요.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이 소총을 개량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던 거고요. 이 개량하는 부분에서는 해상군인들이 많은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총의 어떤 원리라든가 어떤 모습들도 알고, 그걸 대전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만들 수 있고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게 있기 때문에요. 그렇지만은 그거를 유지시킬 수 있는 것들은 거기에 대한 사용되는 탄알 같은 거, 그런 것들도 이제 여기 말하는 여성 의병들, 특히 유니선 중심의 의병들이라는 거고요. 여기 보면 화약제조 얘기하면서 가정이 여인의 꼴에서 이제 화약제조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런 흔적이 남아있는 데가 전국에 몇 군데 없어요. 전주에도 한 군데 있고 그 지역에 있다 그러는데,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이
공간이죠. 그래서 뭐 우리가 나중에 이런 의병에 대한 영화를 만든다 그랬을 때 또는 뭐 드라마를 만든다 그랬을 때 정말로 그 주먹밥 하나 만들어서 보고 하는 거.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봉오동 청산리 전투 때도 독립군들이 막 싸울 때 뭐 1지대 나가고 들어오면 2지대 나가고 뭐 이런 식의 싸움을 하거든요. 그때 주로 먹는 게 주먹밥이거든요. 주먹밥 먹으면서 싸우는 그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은 의병에서도. 그래서 나중에 의병이 독립군으로 전환됐을 때 주로 했던 일들이 뭐냐, 주로 맡았던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런 보급 투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사람을 모집한다든지 이런 역할들을 되게 잘합니다.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또 생각해야 될 게 노학당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결국 독립군을 키워야 되겠다는 그 투쟁할 수 있는 사람들을 교육하고 키우겠다는 그 공간이 바로 이 노학당이라는 이것이고, 그걸 이제 여성의병장이었던 유니슨이 하면서 결국 의병운동을 독립전쟁으로까지 어떻게 이어가느냐라는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죠. 이 지역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춘천 강원도 의병의 근거지로 갔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아시다시피 을미의병이 끝나고 유인석 선생이 만주로 넘어가잖아요. 그 만주로 넘어가서 정착했던 게 서간도 지역이잖아요. 그러고 있다 다시 돌아오셨는데 나중에 유니슨 의병장이나 그 가족이 넘어갔을 때도 그 노트 따라 가는 겁니다. 그 지역 일대로. 그리고 유인석 의병장이 넘어갔을 때 도움을 줬던 사람들이 또 도움을 주는 그런 형태의 모습들이 이제 그 기록상에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디 가서 얘기했을 때 우리나라의 어떤 독립운동 기지의 시초, 처음은 그 을미의병 때 유인석 의병장이 서간도 지역으로 넘어가서 정착했던, 그게 아마 출발점으로 볼 수도 있다. 그 얘기는 하거든요. 그곳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교육기관으로서의 노학당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조선 독립당인 걸 결성해서 싸우고, 어떻게 보면은 그 유니슨 의병장의 생애 전반을 쭉 보면은 우리한테는 굉장히 고맙고 우리한테는 의미 있는 삶이었다라고 얘기했지만은 본인 자신 스스로한테는 힘들고 괴로운 삶이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생애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뭐 제가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진 않겠지만은, 그래서 간혹 그런 고민들을 해요. 제가 우리가 독립운동을 하고 의병을 하고 했던 것들은 사랑하는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싸웠던 거야 라고 얘기했더니 누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싸웠다는데 그 가족들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을까? 그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지?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나는 국가를 위해서 명분을 걸고 싸웠어요. 그리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지키겠다고 싸웠어요. 근데 남겨진 가족들은, 그 가족들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죠? 우리 김경천이라는 분이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김경천이라는 독립운동가가 있는데 이분은 일본 육사를 나왔습니다. 대한제국 군인이었고요. 어떻게 보면은 수많은 친일파가 갔던 길을 걸었다면은 그냥 그렇게 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분은 독립군으로 갑니다. 나만큼 군사 지식이 있고 나만큼 훈련받았던 사람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우리 독립군을 위해서 싸워야 된다 해서 투신했던 분이에요. 그 가족들은 나중에 스탈린에 의해서 카자흐스탄에 이주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살아요. 근데 이제 영상도 있습니다. 그 따님이 아버지가 기록했던 일기를 못 읽어요. 왜냐면요, 한글을 몰라서. 아버지의 기록인데. 근데 이거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아버지는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싸웠다고 하지만 그 가정으로 그렇게 되잖아요. 자, 민금호 의병장, 우리 너무 익숙하죠? 민금호 의병장 가족들 어디 있죠? 카자흐스탄에 있어요. 민금호 의병장 가족이 왜 카자흐스탄에 가게 됐느냐? 민금호 의병장이 밀정에 의해서 고발되고, 그리고
한국 순사대에 의해서 체포되고 또 임금의병제가 구하러 오니까는 사살하는 그 과정 속에서 상징적인 인물이에요. 정미지병 당시에 한국 국내 의병으로서의 무장투쟁으로서의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그러니까는 안중근이나 이런 분들이 국내 무장 세력과의 연계, 어떻게 보면 홍범도 장군도 의병하면서 독립군을 갔던 것들 다 그런 연계성이거든요. 국내 무장 세력과의 연계라는 과정 속에서 민궁호 가족과의 연계라는 것들도 생각합니다. 마침 이런 민궁호 의병장의 가족이니까는 일본군이 얼마나 많이 감시를 하겠어요. 결국 못 살고 어떻게 북한도 지역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안중근 의사가 보살펴 줍니다. 근데 안중근 의사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하얼빈 가서 의거를 일으키잖아요. 그리고 순국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더 살 수 없어서 어떻게 다 연해주 지역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 살다가 어떻게 해요? 스탈린에 의해서 또 강제 이주한 거예요. 그리고 카자흐스탄에서 살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 그 가족들의 거기 관련된 이제 역사시대 영상 같은 것들을 만들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죄송하다 그래요. 한국말을 못해서. 근데 뭐가 죄송해요? 우리가 이 민궁호 후손이 좀 더 유명해졌던 이유는 뭐냐면요. 혹시 아실지 모르겠으면은 데니스 텐이라는 피겨스케이트 선수 혹시 들어보셨나요? 카자흐스탄 국가대표로 했던 그 선수가 이제 뭐 몇 년 전에 그 피격을 당해서 이제 사망을 하긴 했지만은 민궁호 의병장 5세손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그 모습들 그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의병이라서 또는 국가를 위해서 싸웠던 사람들에 대해서 그 수많은 그 또 무명 의병을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는 계속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가족들에 대한 모습들까지. 그래서 누군가는 국가 보훈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근데 그건 국가가 거기에 맞춰서 보훈을 잘하면 되는 거겠죠. 또 근데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할 건가? 그 수많은 무명의병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고민들을 해야 되고요. 그게 아마 지금 뭐 경기도도 그렇고 강원도도 그렇고 각 지역에 그 뭐 다 아시다시피 이제 전라도에서 의병 기념관이 또 개관이 됐잖아요. 그 거기서도 아마 그런 식으로 의병을 단독으로 해서 국가기관으로서 기념관, 박물관이 만들어지는 거기가 나주에 생긴 의병박물관이 처음이에요. 거기에도 중심을 뭘 잡으려면 무명의병으로 담으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무명의병이라고 얘기하는 또는 중요하게 중심으로 이렇게 이해되지 않았던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기억해 줄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들을 기억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가졌으면 좋겠다. 나중에 뭐 그런 공간들이라도 만들어지면 좋겠지만은 공간이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장이 자주 열렸으면 좋겠다. 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신은 감사합니다.